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건 알고 있죠? 그냥 이제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제대로 읽었구나 혹은 제대로 풀었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아직 문제를 풀지 않았다면 꼭 먼저 문제를 풀고 영상을 마저 보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바로 볼게요. 통화정책은, 이 글은 통화정책에 대한 거네. 통화정책이, 그러니까 통화가 뭔지 몰라도 돼. 만약에 통화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면 이 글에서 설명을 해줄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거에 해당하는 걸로, 그냥 통화정책은 뭐구나 정도로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알고 있으면 통화가 뭔지, 통화정책과 관련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이거를 알고 있다면 읽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지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제 독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뭐도 숨은 내용, 그건 이제 둘째 문제인 거야. 일단은 주어진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봅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을 위해 끊어야죠. 중앙은행이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이자율 동그라미, 통화량 동그라미, 이것을 조절하는 것을 지금 통화정책이라고 한대. 중앙은행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한국은행을 말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공개시장 운영. 그래서 지금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하는 대표적인 거니까 지금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은 어디에도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봐야죠.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이자율 나왔다. 지금 앞에서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그런데 이 공개시장 운영은 1번 이자율을 조절하는 거구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을 접근시키는 것이다. 사실 이 지문에서 중요한 요소 포인트가 이 부분이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이자율 나왔지만 지금 이자율 말고 새로 나온 개념이 뭐가 있냐면 기준금리라는 것이 나왔어. 이 문제 잘 봐봐.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지금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거지. 이거 정리해 볼게요. 그럼 지금 이자율을 어떻게 기준금리로 근접시키는 거야. 얘 숫자를 여기로 맞춰가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을 얘로 맞춘다는 얘기는 결국 이자율과 기준금리가 유사하다는 얘기인 거야. 얘를 맞춰간다는 얘기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자율하고 기준금리가 유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개시장 운영을 말한다. 지금 여기에서는 요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문제를 풀 때. 계속 봅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우리 이 매수라는 말 제가 자주 보지? 사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파는 거잖아. 그럼 당연하겠지. 이자율은 상승한데. 따로 표시 안 했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거 이어지는 거잖아. 소비와 투자가 확대가 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른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하락한다는 얘기 여기가 오르며 지금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여기까지가 지금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 얘기를 하고 있어.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활성화가 위축된다는 얘기는 그럼 아래로 그러겠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다양한 비례 관계죠.
다양한 비례 관계가 나타나면 이거는 문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거 한 번에 기억 못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경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단 1이라도 없으면 그래 여기까지는 표시할 수는 있지.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기억할 수는 없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건 꼭 기억하려고 해야 하나요? 아니야. 지금 여기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아, 공개시장 운영에 대한 통화정책 중에 지금 공개시장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뭘 통해서? 이자율을 통해서 경제적 목적을 뭐 한다는 거야? 달성하기 위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경제적 목적이 여기서는 물가 안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 이자율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변동이 따르는지를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한 번에 기억해? 더군다나 어디 나오냐면 1문단에 나왔어. 우리가 보통 앞부분에는 이 글이 어떤 틀, 그러니까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냐 아니면 원리나 과정으로 그 글이 전개가 되는 거냐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있어 없어. 그냥 단순하게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끝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읽었다고 이걸 한 번에 기억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이거 이제 꼭 한 번에 기억하기가 어렵다. 어렵다고 해서 또 보고 기억하려고 할 필요가 또한 없다고. 지금 이런 관계가 나왔다. 관계가 나왔으니 관계는 1문단에 있으니 혹시라도 문제에서 요구하면 여기로 돌아와서 확인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글 전체를 읽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담아둬야 하는 분량은 70에서 80%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자. 그것만 기억하자. 그 외의 것은 일단 어떻게 하자? 미뤄두자.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와서 확인하자.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거를 신경을 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지적 부담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는 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던 것 같구나. 됐어.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단이에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아까 의도한 효과가 어떤 정책적 목적이었지? 경제적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위에 확인하자 이런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자고.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따옴표 내가 한 거 아니야?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지금 1문단과 같은 효과가 얻기 위해서는 지금 얘와 요건이라고 해. 얘가 만족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네. 봅니다. 먼저 그럼 먼저 뭐부터 설명하겠어? 먼저라고 얘기했으니 당연히 1번부터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겠죠. 먼저 통화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거.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 선제성이구나.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다시 지금 내가 여기서 다시라고 얘기한 이유가 요 표현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기준금리라는 단어가 어떤 것 때문에 나왔냐면 이자율 때문에 나온 거잖아. 그런데 1문단에서 통화정책은 무엇과 무엇을 활용해서 통화량과 이자율을 활용해서 이자율과 통화량을 활용을 해서 지금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자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준금리라는 말을 썼어. 그럼 이 기준금리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되어야지 지금 이자율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계속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정책 외부 시차라 한다. 정책 외부 시차는 뭐랑 관련된 거야? 선제성과 관련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정책 외부 시차. 그러니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계속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뭐 때문에? 정책 외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선제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통화정책 중에서도 공개시장 운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하나 선제성이라는 조건하고 그 다음에 정책 신뢰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거 선제성과 관련해서는 또 뭐가 있냐면 외부 정책 외부 시차라는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미리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리됐어요. 넘어갑니다. 또한 통화정책을 또한 나왔으니까 이제 뭐일 가능성이 높겠어? 요거 정책 신뢰성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겠지. 또한 통화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되는 당연한 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런데 나온 뭐 하기로 했냐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정리해 주기로 했어. 머릿속에서 지금 이거를 통화정책 그 다음에 공개시장 운영 요거는 채권을 매매해서 뭘 조정하는 거였냐면 이자율을 조정을 했던 거다. 기준금리를 통해서. 그거 관련해서 성제성 그 다음에 그 정책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제성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지금 정책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됐어. 어떻게 통화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주의가 있네. 견해 차이가 있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눠진다는 얘기잖아.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영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따뜻하게 붙였어.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 지금 요 정책 신뢰성과 관련해서 나눠지겠네. 하나는 준칙주의.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수업 중에 제가 얘기한 게 있죠? 준칙주의, 다운표에 있었던 거. 준칙주의랑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었던 거. 그건 이따가 다음 문단을 통해서 확인을 할게요. 봅니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이런 거야. 그 물가상승률 이런 게 이제 지금 여기서는 물가상승 맞아. 이거 1문단에서 나왔던 거지. 그 물가상승률하고 뭐가 관련된 게 이자. 지금 물가상승률이 오른다, 물가가 올랐다라는 얘기는 모두 올랐어요. 이 글에 따르면 모두 올랐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렇지. 이자율도 아니지. 이자율이 떨어진 거죠. 이자율이 떨어져야 어떻게 돼?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지금 물가상승률 보고 앞에서 물가상승률 나왔어. 여태까지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인 건데 이게 이자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야. 이자율을 조정을 해서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자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물가상승률이 튀어나왔어. 그러니 물가상승률을 보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렇지. 1문단으로 가서 그 내용 한번 확인해자는 거야. 물가상승률? 낮고 높고 이자를 어떻게 그거 한 번만 확인해달라고. 지금 우리 연습하는 거잖아. 문제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문을 제대로 읽는지를 연습하는 거라고. 계속 봅니다.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은 이제 경기를 이런 거야. 요게 이제 만약에 이거를 보면서 1문단에서 지금 경제적 목적 얘기했을 때 뭐 얘기했냐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안정되고 나면 경기를 부양하는 거래. 경기를 키운다는 얘기,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활성화시키는 거 얘기가 되거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경제적 목적은 물가 안정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는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뭐라는 거야? 경제적 목적. 그러니 경기를 부양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거고 공개시장 운영도 또한 할 수 있다는 얘기.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한다면 아주 엄청나게 글을 잘 읽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자꾸 우리가 앞에 나왔던 내용들 한 번씩 되짚어보는 과정. 맞아, 이거였지. 되짚어보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잘 일어나는 것. 물론 문제에서는 그만큼의 어떤 독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연습 필요합니다. 어려운 거야. 계속 볼게요.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그래, 달라졌잖아.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달라졌다는 것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 애초에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거, 지금 물가가 안정되면 아까 이자율이 있었죠. 이거 확인했던 거잖아. 지금 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가율을 떨어뜨리는 거야.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자율을 높인 거지.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자를 낮추게 되는 거고, 일관되게 지키는 편. 물가가 안정돼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자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준다면 이 가령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하라고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읽을 수 있는 수준은 고3이 돼도 쉽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에 이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점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사실 1학 고1 그 다음에 고2 때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읽어볼 수 있도록 연습이 가능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여름방학 때 열심히 했던 것들이 그냥 다른 친구들이 글을 읽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버린다고. 내가 우리하고 걱정하는 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리 이거 어렵게 배우고 있잖아. 이 어렵게 배우고 있는 것을 다음 학년에도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고3 때 비문학 지문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 그때까지는 자꾸 뭐 하자는 거야? 연습을 잘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준칙주의에 관련된 것이 정리가 됐어. 물론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정도까지 글을 읽지 않더라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나 나왔으니까 지금 3문단에서 얘기했던 거랑 반대되는 거네. 준칙주의에 반대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즉 지금 비일관성을 인지하는지가 어렵다는 얘기인 거지. 중앙은행의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판단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강제할 수 없다. 요 두 가지 이유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준칙주의를 까는 듯한 느낌이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량주의가 들어가는 거죠. 재량주의에서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앞에서는 일관된 정책, 여기에서는 신축적인 정책,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지지하며 준칙주의 엄격한 실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대응을 지키며 어렵다. 그 다음에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그래서 이 재량주의는 두 가지를 근거로 준칙주의를 까고 있네요.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거 주의해야지.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정책 신뢰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었단 말이야. 그래 당연히 뭐가 됐든 간에 이 정책 신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관련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공통점으로 작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준칙주의는 정책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재량주의는 그거와는 입장이 반대인 거잖아.
그러면 입장이 반대이니 정책 신뢰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인 거지.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공개시장 운영과 관련된 요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달라졌다. 여기서 당연히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지문의 특성은 봐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어.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럴 때 우리 1문단에서 봤던 그 내용들, 그러니까 이자율과 경기 활성화 혹은 물가와의 관계가 지금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치자. 그 1문단에 어떤 그 내용이 없다고 치자고. 그럴 때 지금 이와 같은 도식화,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 못 만들어내. 1문단에서 지금 확인해볼까? 그래. 1문단에서 이 뒷부분이죠. 이자율과 다른 어떤 것간의 관계, 이 비례관계가 없어. 이 비례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도식화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여기에 지금 그런 내용이 어딨어. 앞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이해할 때 끌어와서 이럴 땐 이렇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없더라도 지금 이 글 전체의 이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생각나? 이 글은 이거에 대한 거야. 그런데 얘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 굳이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가서 확인해주면 된다. 오케이? 문제 봅니다. 1번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로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조절하여 맞는 거죠. 기준금리로 얘를 조절해서 경기부양과 같은, 원래 본 1문단에 뭐라고 돼 있어? 물가 안정 이렇게 돼 있었던 거잖아. 경기부양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 수다. 맞네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준칙주의와 재량주의 모두 통화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거. 둘 다 정책 신뢰성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여기지만 여기까지 문제 없네.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봐봐.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어서 보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문장을 끊어서 본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주술관계가 난다 그래서 재량주의는 준칙주의와 달리 지금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문장에서의 주어는 바로 재량주의인 거지. 재량주의에 대한 설명이야. 재량주의는 신축적인 정책 대응 맞죠? 준칙주의와 달리 여기도 맞네. 그럼 앞에 거 생각해야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인데 재량주의는 지금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맞아 틀려? 틀리잖아. 재량주의가 준칙주의를 깠던 것이 뭐였어? 두 가지 이유. 일관성? 어떤 거였지? 잠깐만. 일관성 확인이 아니야. 엄격한 실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두 가지지. 엄격하게 지키는 거 어렵다. 그 다음에 최선인지도 물음을 던진다라고 얘기했으니 이거 바로 엄격한 거잖아.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X. 됐어? 다시 우리가 문장을 끊어서 보는 이유, 기본적으로 뭘 파악하기 위해서 주술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느냐 이해하느냐 이 의미가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선택지에 들어간 키워드가 적절하게 배열되어 있느냐, 짝이 맞느냐 그걸 보는 거라고. 얘 짝이 안 맞는 거잖아. 오케이? 넘어갑니다. 3번. 그래. 사실은 이 지문을 갖고 온 가장 큰 이유는 이 문제 때문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준금리와 이자율. 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빈칸을 채우래요. 어떤 가상경제에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4%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금리가 4%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자율도 이만큼으로 유지한다는 얘기인 거지.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됐어. 요 내용 지금 간단하게 옆에다가 정리할게요.
지금 기준금리가 4%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자율도 4%로 이제 유지한다는 얘기였어. 첫 번째.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지금 이제 요거 표 보면서 이제 밑에 있는 거를 상황을 판단해야 되거든. 여기다 그냥 옮겨 적는 거야. 1분기 특별한 거 없습니다. 1분기에는 지금 물가상승률이 2, 그 다음에 2분기에는 3, 3분기에는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대. 넘어갑니다. 고려사항이야. 기준금리가 4%로부터 1.5포인트, 1.5%포인트 얘기했어요. 그냥 숫자 그대로 뺀다는 얘기입니다. 변화하면 물가상승률은 각 분기값을 기준으로 이만큼씩 주의해야지. 달라진대. 달라진다는 얘기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1문단에 나와서 거기에 했던 내용, 이자율을 낮추면 경기가 활성화가 돼서 물가가 오르고, 이자율을 높이면 지금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물가를 내릴 수 있다. 지금 그거를 1문단에서 확인해주고 넘어오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아까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라는 개념 통해서 아까 이자율 변동하는 것과 여기에서는 이거 달라진다는 얘기를 통해서 1문단에서의 언급되었던, 제시되었던 그 비례식 관계를 여기로 갖고 오는 것이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기준금리 조정과 공개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한대요. 정책 외부 시차,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정책 외부 시차 한번 또 가서 확인해 주면 되잖아. 1개 분기이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시행하면 언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2분기 때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지. 4월 1일에 시작하면 언제 나타나는 거야? 3분기에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잖아. 됐습니까? 계속 봅니다.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그러면 딱 그 다음 때에 일어나서 그 한 분기만 효과가 나타나고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 물가상승률을 매 2분기로 유지하려면 끊어야죠. 2%래. 그럼 여기서는 특별할 거 없잖아. 지금 2분기와 3분기가 지금 예상이 이렇게 되는 거니 2분기에 나타나려면 언제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정책 외부 시차 때문에 1분기 때 지금 기준금리의 변화를 줘야 2분기 때 정책 외부 시차 때문에 2분기 때 얘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 달라진다는 얘기. 지금 얘를 어떻게 1%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 물가를 떨어뜨리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이자율을 높여야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월 1일에 1.5 정도 변화시키면 1%인 거니까 1월 1일에 얼마를 만든다는 얘기인 거니? 지금 4%야. 그러니 1.5 올리면 5.5%로 인상 올리는 거야. 인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딱 요 분기 하나만으로 끝나는 거지. 4월 1일에는, 그럼 1분기 때 이렇게 됐어. 그리고 4월 1일은 지금 이제 1분기. 1월 1일에 1분기,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 봤나? 미안해. 날짜 있었죠. 1월 1일, 4월 1일. 1월 1일에 하면 2분기 때. 4월 1일인 거니까 3분기 때 나타나는 거네. 미안해요. 제가 날짜를 깜빡했어요. 그러면 4월 1일에, 그러면 4월 1일에 하면 3분기 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4월 1일에는 지금 얘, 봐봐. 이렇게 해서 2%로 떨어졌어. 그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1개 분기 동안만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지금 현재 올린 상태가 얼마야? 5.5인 거잖아. 5.5인 상태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처음에 기준금리가 4%였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표가 작성이 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를 5.5%로 4%가 기준이었으니까 4%를 기준으로 이 표가 작성이 된 거란 말이야. 5.5%로 어떻게 해야? 유지해야 5.5%로 유지해야 이때도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니?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왜? 여기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지금 4%를 기준으로 기준금리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분기 때는 2%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2분기 때는 3%, 3분기 때 3%인데 다른 거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1분기 때 딱 정책 외부 시차를 활용을 해서 2분기 때 하면 1분기 때 하면 2분기 거로 끝. 그럼 또 3분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다시 또 3을 1을 낮춰야 되는 건데 그 뭐 4%라는 거 다시 4%로 해서 다시 또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 4%에서 다시 출발해서 5.5로 유지한다는 거.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방학 동안에 한 수업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주간 여러분들에게 영상 복습을 좀 요구를 했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지문 그 전체 지문 이제 2개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제가 좀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어려우니까 천천히 진행해서 이 2지문을 좀 못했던 건데 이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해주시고 이 영상 보고 나면 한 번 더 와야겠죠. 보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보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그때 이제 수업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지문들이 어렵지 않을 거다. 그런데 지금 1학년 지문이 어렵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표시하지 않고 그냥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읽는다면 지금 이 수업의 의미는 없다는 것. 중요한 건 쉬운 지문일수록 연습이 되어야 쉬운 지문일수록 이런 연습이 되어야 왔다 갔다 하고 표시도 좀 해보고 어려운 지문일 때도 똑같이 쉬운 지문일 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점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안녕.